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려 42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한 나라도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모두가 빚을 졌다면 과연 누가 더 돈을 받아내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 같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중국은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조 원 규모의 미국 채권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빚은 19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경 6천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게다가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걸까요? 상당 부분은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미국의 빚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미국 은행들도 중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채권을 손에 쥐고 있어요.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실제로 복잡하니까요. 이 구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미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나라가 돈을 빌리는 동시에 모든 나라가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현재 지구촌 전체의 부채는 약 305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2경 7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가치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세계 경제 규모는 약 107조 달러, 우리 돈 1경 5천조 원 정도인데요. 부채는 그것의 거의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에 짓눌려 있다면 그 채권은 도대체 누가 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답은 놀라울 만큼 복잡합니다. 단순한 회계 트릭이 아니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단서죠. 이 답을 찾다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리고, 갚고, 다시 투자하는 무한 순환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이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된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대출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채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의 산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장부에 적힌 무시무시한 숫자 정도로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부채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동전이 주조되기 전에도, 심지어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채는 존재했어요. 그저 약속이라는 형태로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농부가 봄철에 이웃에게 곡식 한 자루를 빌려줍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웃은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곡식을 더해서 돌려주는 거죠. 복잡한 계약서도 없고 이자율 계산도 없고 신용 등급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간의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400년경의 점토판에서 대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까지 상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이해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 빌려 쓸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채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의 자원을 당겨 쓰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인류는 언제나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갚으려고 노력했죠. 적어도 갚으려는 시도는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 간의 단순한 거래는 훨씬 거대한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왕들은 성을 짓고 싶어 했고 제국들은 군함과 대포를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어떤 개인 채권자도 그런 엄청난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이 넘는 전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어요? 한두 명의 부자에게 손 벌려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1600년대 영국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찰스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귀족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빌려준 데다 왕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채권을 일반 대중에게 파는 것이었죠. 시민들은 현금을 내고 그 대가로 이자가 포함된 상환 약속서, 즉 채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국가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고를 탕진하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 한 명에게 180억 원을 빌리는 대신 10,000명에게 각각 180만 원씩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위험은 분산되고 자금 조달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693년 영국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국채를 발행했어요. 연 10% 이자로 100만 파운드를 모았죠. 이것이 바로 현대적 국가 부채의 시작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채권은 완전히 세계화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전쟁 수행뿐만 아니라 전후 재건을 위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차입을 하게 만들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전쟁 비용의 약 30%를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독일은 무려 90% 가까이를 차입으로 해결했죠. 제2차 세계대전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총비용 3,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5조 원 중 절반 이상을 빌린 돈으로 조달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나라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었고 경제는 폐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으며 새로운 금융 질서가 절실히 필요했죠.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으로 미국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는 금에 연동되었어요. 온스당 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했거든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유통되는 달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이 없어졌습니다. 1960년 미국은 약 26조 원어치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971년에는 103억 달러, 약 14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반면 해외에 흘러간 달러는 폭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 본위제를 끝내고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폐는 우리가 지금 명목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금이나 실물 자산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권위에 의해서만 가치를 인정받는 돈이 된 거죠. 이제 정부는 원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금 보유량에 제약받지 않게 된 거예요. 만약 이게 무한정 빌릴 수 있는 시스템처럼 들린다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국가들은 차입이 전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빌리기 시작했죠. 학교를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병원을 세우고 심지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부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어요. 1980년 전 세계 부채는 약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400조 원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22조 달러로 2배가 됐고요. 2000년에 63조 달러, 2010년에는 145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는 212조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마침내 30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0년 사이에 무려 28배나 증가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부채는 세상을 건설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부채는 305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건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어치 지폐를 쌓으면 높이가 약 100m, 대략 30층 건물 높이가 됩니다. 10억 달러는 100km까지 쌓을 수 있어요. 지구 대기권에 닿을 수 있는 높이죠. 하지만 305조 달러는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채 규모가 바로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돈을 빌린다면 대체 누구한테서 빌리는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채권자인 걸까요? 국가 부채에 대해 생각할 때 어딘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어서 모든 돈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부채 시스템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을 그리며 순환하죠.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미국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부채의 약 72%는 실제로 미국인들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스스로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2024년 기준 미국 국채 36조 달러 중 약 2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6,400조 원이 미국 내부에서 보유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국채를 사는 걸까요? 아마도 당신일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고에 그냥 쌓아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물론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요. 현재 미국 상업은행들은 약 1조 8,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브라질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의 전체 GDP보다 큰 규모예요. 브라질의 2024년 GDP는 약 2조 100억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 정도이고요. 캐나다는 약 2조 1,500억 낼 3,000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만으로도 한 나라 경제 전체보다 큰 규모인 거죠. 채권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안정적인 이자를 벌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처럼 매일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정부는 경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1980년대에는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익률을 16%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실제로 국채 수익률이 무려 16.3%를 기록했죠. 2020년 코로나 회복기에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가 1% 밑으로 떨어졌어요. 2020년 8월에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매수할 때 정해진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중에 어떤 정책을 펴든 상관없어요.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연 4.6%의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위험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이것이 채권과 부채가 인기를 끄는 큰 이유죠. 물론 은행만 채권을 사는 건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이 채권을 삽니다. 연금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모두 같은 일을 해요. 채권을 사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2024년 미국 연금기금은 전체 자산의 약 4분의 1을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총 7조 2천억 달러, 약 1경 80조 원이 넘는 자산 중 약 1조 8천억 달러, 2,500조 원 정도가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보험사의 경우 이 비중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산의 63% 이상을 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성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생명보험사들은 30년, 40년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절실합니다. 채권이 완벽한 선택이에요. 위험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사람들의 저축이 정부의 대출 재원이 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돈, 당신의 연금, 당신의 보험료, 이 모든 것이 결국 정부 채권을 사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민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유 자금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에요.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 그 돈은 다시 채권 보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더 많은 여유 자금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채권을 더 사고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일종의 자기 강화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돈은 채권자에서 차용자로 다시 채권자에게 그리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돈의 일부로 정부 채권을 삽니다. 정부는 그 돈으로 도로를 건설해요. 건설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들은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죠. 은행은 또 채권을 삽니다. 끝없는 순환인 거예요. 국가 간에도 똑같은 순환 구조가 존재합니다. 미국 부채의 약 28%는 해외에 있는데요. 미국 은행이나 연금처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여유 자금을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8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1,600조 원입니다. 중국이 7,700억 달러, 약 108조 원이고요. 일본이 1조 1,300억 달러, 약 1,580조 원, 영국이 7,300억 달러, 약 1,020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돈을 갚을 때 돈이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런 일은 미국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빌리고 모든 나라가 빌려주고 있어요. 일본의 저축은 네덜란드로 대출되고 네덜란드의 저축은 브라질로 흘러가고 브라질의 저축은 결국 미국 채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계의 부채는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미지급 청구서 더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축자에서 차용자로 그리고 다시 저축자에게로 돈이 계속 순환하는 상호 연결된 체계예요. 정부는 돈을 빌리고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이 이 순환을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 돈의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시스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꾸고 손을 거치고 계속 움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고 모든 걸 써버린다면 미래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빌립니다.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재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2024년 미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했어요. 총 규모는 약 7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일경 80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걸까요? 왜 세계는 돈 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경제부터 정치까지 모든 게 부채를 중심으로 구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부채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돈은 경제로 흘러 들어갑니다. 기업들은 더 많이 벌고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이 소비하죠. 이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피드백 루프가 되어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출의 약 18%가 부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빚으로 충당된다는 의미죠. 미국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서 26%에 달합니다. 2024년 미국 연방 정부 지출은 약 7조 달러, 우리 돈 9,800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 1조 8천억 달러, 약 2,500조 원이 차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건 교육과 복지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정부가 갑자기 빚내기를 멈춘다면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로 유입되는 돈도 줄어듭니다. 기업은 수익이 감소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으며 소비가 위축되죠. 경제를 성장시키던 바로 그 순환이 역전되어 모든 사람의 삶이 더 나빠집니다. 그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스 채권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갑자기 매수를 중단한 거예요. 그리스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곧 쓸 돈이 바닥났습니다. 2010년 그리스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무원 4명 중 1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정확히 15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임금은 평균 32%나 하락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GDP는 무려 26%나 줄었습니다. 2008년 4,200억 유로, 약 600조 원이었던 GDP가 2016년 1,810억 유로, 약 280조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실업률은 28%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62%를 넘었어요. 정치인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축 공약을 내건 선거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2012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정책을 지지한 정당들은 참패했습니다. 반긴축을 내세운 시리자당이 집권했죠. 지출은 계속되고 차입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장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지출을 멈추고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지출을 메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2020년 미국 정부는 단 한 해에 무려 3조 9천억 달러, 약 5,460조 원을 빌렸습니다. 전체 경제의 거의 19%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중국은 2조 1천억 달러, 약 2,940조 원을 빌렸고요. 유럽연합은 1조 5,500억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빌리지 않았다면 경제가 완전히 멈췄을 겁니다.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부가 이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돈을 쓰고 있다면 기존 부채를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빌립니다. 그리고 이 빚은 결코 시스템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채권은 안전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저금리로 계속 빌릴 수 있고 부채 순환이 더 수월하죠. 2024년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스위스는 더 낮아서 0.8%예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4년 국채 수익률이 15.5%를 넘었습니다. 터키는 26%, 나이지리아는 18.5%였어요. 같은 돈을 빌려도 독일은 2.4%만 내면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15.5%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는 스스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과거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부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는 GDP의 7-8%를 이자 지급에만 써야 했습니다. 교육 예산보다 많았고 보건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결국 2022년 7월 스리랑카는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냥 빚 갚기를 멈추지 못하나라고 물으면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바로 그 부채가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순조로운 순환처럼 보이더라도 표면 아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정부가 언급하기를 꺼리고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 말입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부채와 이자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의 점점 더 큰 부분이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새로운 학교나 병원, 기반 시설에는 자금이 투입되지 못합니다. 2024년 미국 정부는 이자 지급에만 9,100억 달러, 약 1,270원을 썼습니다. 이건 국방비 8,900억 달러보다 많아요. 메디케어 예산 8,950억 달러, 약 1,253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 이제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1026%, 일본은 268%, 이탈리아는 147%, 프랑스는 113%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수치는 재앙적인 신호였을 겁니다. 차입 비용이 저렴하고 대출 기관이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대출을 중단하면 차입 비용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쉬운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큰 부작용을 안고 있어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 개별 단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저축은 줄어들며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극단적인 경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기도 합니다.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몇 주마다 물가가 2배로 뛰었어요. 2018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13만 5,000%였습니다. 한때 10볼바르, 약 15원이었던 빵 한 덩어리가 갑자기 수백만 볼리바르의 가치가 됐죠. 화폐는 거의 가치를 잃었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람들이 화장지 대신 지폐를 쓰는 게 더 싸다는 농담이 실제 현실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조차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달러 같은 외화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부채 상환 비용이 갑자기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2024년 터키 리라는 달러 대비 47%를 하락했어요. 외화 부채는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리라는 47%나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채권자들은 해당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는 금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죠. 정부가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어떻게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까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할까요? 이런 선택지는 모두 쉽지 않으며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설령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갑자기 만기가 돌아오면 그 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국가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죠. 채무불이행은 국가가 단순히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건 아무도 채무 불이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빌려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970억 달러, 약 136조 원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15년간 국제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차단되었어요. 2015년에야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부채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2025년에는 기록적인 금액이 금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올해만 해도 거의 29% 상승한 반면 달러는 거의 9.5% 하락하여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광산 관련 지수인 GDXJ는 거의 47% 상승하며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들조차 이제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JP모건은 2026년 중반까지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 약 574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사람들은 305조 달러, 약 42경 7천조 원의 부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부채는 순환하고 성장을 만들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국 빚은 빚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